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강의네요. 처음에는 환경영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영역에 대해서 각 수행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관적 평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과제로 이제 LCA의 개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많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LCA에서는 LCA 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그 환경성을 파악하는 그 도구로서, 평가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예로 딱 예를 들면은 마트 같은 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트 같은 데에서 CO2 배출량 그 나타내는 그 용도로서 이 정관적 평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관적 평가가 뭐라고 했었죠? 정과정해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크레들 투 브레이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각각의 공정이 있으면은 게이트라는 표현을 해서 크레들 투 게이트,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 처음과 끝이 아닌 중간 공정과 중간 공정이라고 할 때는 게이트 투 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 경계, 우리가 수행하는 그 범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LCA의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LCA 구성하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겠죠? 첫 번째로 목적 및 범위 정의, 그다음에 두 번째 목록 분석, 세 번째 정과적 영역평가, 네 번째로 결과 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단계들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계속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 데이터의 수집 범위에 따라서 변경이 계속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목적 및 범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LCA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수행하는 대상, 즉 제품이든 서비스든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영역평가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할 건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지구온난화, 그리고 뭐 산성화, 자원고갈, 오존층 파괴,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할지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단 볼까요? 목적 및 범위 정의에서 그 첫 번째 단계인 목적 정의예요. 목적을 정의하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목적을 정하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목적을 정하고 그러죠. 어떻게 되죠? 육하원칙이라고 하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먼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왜 ACL을 수행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목표는 뭔지, ACL을 수행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건지, ACL 수행을 하는데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등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대상이 또 누구를 위한 건지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예제로서 이렇게 수행 목적에서 X 제품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환경성 평가를 한다 라고 하고, 적용 분야는 제품 개선을 위한 전반적 목록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한 도출이라고 했어요. 그 대상은 사내에서 이제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SA를 수행을 왜 하냐, 1차적으로 뭐 어떤 목적에 따라 틀리겠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외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라 다 틀려가요. 그 목표는 개선하기 위해서 뭐 정력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소 배출량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이제 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뭐 임원진 대상으로, 아니면은 직원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흔히들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경우는 외부의 주변 그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없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어떤 정부 같은 경우에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시예요. 먼저 ACL을 수행하는 이유 해서 실시 동기 배경해가지고, 철을 예를 들면은 환경부와의 정형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CO2 배출의 정형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환경정보 제시,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제시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 환경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환경성에 대한 그 정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 대상으로 하냐? 라는 거는 연구원, 제품 설계자, 아니면 생산 책임자, 그 사내의 환경관리 담당자, 대상 사용자, 관청, 뭐 환경평가 의뢰자, 뭐 이렇게 크게 보면 기업 내부, 그다음에 기업 내부로 이제 보면은 기업 외부에서는 뭐 소비자들, 그다음에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관청, 정부 기관, 소비자 단체들, 뭐 그런 것들 쭉 다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응용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환경부와 저감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경우도 있고, 저환경부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 공정을 이제 개발할 경우에
그런 공정 개발을 해서 그 도입을 하기 위한 그 평가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홍보 자료로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탄소 라벨링, 탄소 배출량 같은 그런 환경 성적 표시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비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비교할 때는 타 제품하고 비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관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데이터의 수집을 못한 부분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쉽지 않아요. 타 제품하고 이제 비교한다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타 제품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자기 회사에서 개발하고 아니면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그 제품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예제로서 보면은 목적 정리에서 얘기하는 수행 목적, 수행 적용 분야, 대상 정리해보면 X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A사의 X제품 개선을 위한 정과적 목록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안 도출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범위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ACL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누구로 하고 왜 해야 되고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할지를 이제 정의해야 되겠죠. 그 정의하는 단계가 바로 이 범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범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의 제품, 시스템, 어떤 제품 시스템에 대해서 할지, 그리고 기능 및 기능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스템 경계, 할당을 어떻게 하고, 영향평가, 데이터 요구 조건,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데이터, 그 다음에 가정 및 제한 요인이 어떤 건지, 이 초기 데이터의 품질이 어떤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지, 정밀 검토 형태, 그 다음에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기능 단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LCA를 수행을 할 때 이 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모든 값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능 단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으면 기능 특정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사용 가치를 가질 것, LCA 연구 목적으로 선택,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기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포인터의 기능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 단위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하다고 기능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LCA를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LCA 평가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어떤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앞뒤로 넘기는 거, 페이지를 앞이나 뒤로 이제 넘기는 그런 기능도 있고 있다겠죠. 그럼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포인터 한 개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한 개를 딱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기능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정량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포인트 한 개. 이 포인트 한 개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투입물과 배출물에 대해서,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돼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단위로 이제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있고, 특히 복수 제품, 동일 기능을 서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동일 기능에 이제 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기능 단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경우 이제 기능이 뭐 액체 세제가 A라는 액체 세제가 있고 B라는 액체 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액체 세제는 사용량이 뭐 10g 정도 사용을 해요. 근데 B라는 액체 세제의 경우에는 한 8g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의 기능 단위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왜냐 10g 기준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중에 수집이 돼요. 나중에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8g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틀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능 단위, 기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흐름은 여기 기능 단위라고 이제 표현이 됐던 그거를 중량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능 단위에 표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양이라겠죠. 이 포인터 한 개라고 이제 기능 단위에 설정을 했죠. 그럼 이 포인터 한 개의 중량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2-3kg, 뭐 1-2kg라고 이제 1kg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1kg 기준의 기능 단위는 바로 1kg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수치로 이제 숫자로 이제 나타냈는데, 결국은 제품 한 개 기능 단위로 이제 잡았던 거에 대해서 중량으로 이제 표현한 거가 이제 기준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기준 흐름의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의 그 수치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기능 어떤 예시예요. 골판지 박스의 경우에는 기능이 제품 포장 및 보호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기능 단위는 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골판지 박스 한 개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기준 흐름은 이 박스 한 개의 무게 해가지고 700g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페인트나 유리병, 뭐 필름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되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기능은 도장,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인트 한 통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이 기준 흐름은 이제 1회 도장 시의 사용량에서 100g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음료수의 포장을 이제 담는 용도죠. 음료수. 거기에 음료수든 어떤 콜라든, 예를 들면 콜라든 물이든 그런 걸 이제 담는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250ml짜리라고 하면은 그 한 병
한 병의 무게를 기준으로 나타내면은 200g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제품 시스템이에요. 이건 단위 공정들의 이제 집합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위 공정으로 이제 결국은 지난번 얘기 아마 강의하면서 어떤 제품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위에 단계의 경우에는 원료 이제를 단계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 프로세스라고 얘기했고, 단계 2, 그러니까 제품 생산 이후의 단계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파악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로 이제 보면은 이것처럼 이제 어떤 원료 채취를 하고 제품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고, 제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폐기를 하게 되죠. 폐기하고 나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재활용이 이제 될 수도 있고, 다시 원료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수동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원료나 제품을 이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하고 나서 나는 그 폐기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동이 들어가고, 또 투입 물질에서 에너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 시스템을 딱 봤을 때 보면은 그걸 제품 흐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 시스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제품 하나의 제품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제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타 이제 제품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다른 제품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자 하는 그 제품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제품 흐름에 따라서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흐름은 이 제품 우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제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시스템을 이 중에서 전체 제품 시스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집 대상으로 할지 그걸 정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